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두 절에서 지난 10년 동안 소송전을 벌인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 좌상의 소유권 싸움이 대법원에서 일본 측 승리로 일단 끝이 났습니다. 약탈문화재의 소유권 분쟁,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와 알아봅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꽃은 브랜드 창업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브랜드 창업.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 김보람 교수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골프에서 스크린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립니다. 살만한 세상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따뜻한 차 한잔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충남 서산 부석사와 스시마의 간논지, 한국과 일본의 두 절이 벌인 고려불상 소유권 분쟁, 지난달 26일이었죠. 한국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외구에 약탈된 문화재의 주인은 일본이 맞는지, 불상을 그러면 일본에 돌려줄 것인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기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려불상 도난 그리고 소송 사건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2012년 사건 발생 이후에 10년 이상이죠. 한국과 일본의 소유권 다투고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판결로 해서 일본 측 소유로 끝난 그 고려불상 도난 소송건인데요.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일본 측이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줘야 되는, 언제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상 사건의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과연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건지 혹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이 고려불상 사건과 판박이 사건이 그 멕시코와 프랑스 간에 벌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이 대법원이 그 고려불상은 본래 1330년 무렵에 그 충남 서주, 지금 서산인데요.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한 것이 맞고, 영주 부석사가 아니고 충남 서산이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불상을 제작한 서주 부석사를 계승한 것이 지금의 서산 부석사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이러한 계승성,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2심 판결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사찰의 연속성을 인정하긴 했지만 일본의 간논지, 즉 관음사가 일본에서 법인을 획득한 1953년부터 도난당한 2012년까지 이 불상을 50년 이상 아무 문제 없이 점유해왔다. 그래서 일본 소유가 인정된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취득시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민법의 경우는 20년간 아무 문제 제기 없이 갖고 있었다면 그 물건은 그 사람 것이 된다라는 그런 법입니다. 한국 민법도 비슷하게 비슷합니다.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뭐 문제 제기를 했으면 또 다른 상황이 됐을 수 있는데요.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 서산 부석사의 고려불상 사건 이게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겁니까? 그 사건이 2012년 10월 2일에 발생을 했는데 스시마 즉 대마도를 찾았던 그 한국의 절도범 일당 1시간 반 만에 그 신사인 가해진 진자라 해서 해신 신사하고 거기에 금동열의 입상 통일신라 시대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찰인 간논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간논지의 금동 관음보살 좌상 고려 후기 건데 이거를 훔쳐가지고 국내로 밀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보를 받고 국내 수사당국이 수사를 해가지고 절도단은 3개월 만에 체포가 됐고 불상 2점도 압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훔쳤군요. 그렇습니다. 신사에서 통일신라 때 금동열의 입상. 이거는 이제 일본의 문화재예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간논지 관음사라는 절에서 고려시대의 금동관음보살 좌상 두 개를 훔쳐왔는데, 그러면 통일신라 때 불상은 일본 신사에 돌려 좋습니다. 보내줬죠. 왜냐하면 뭐 일본에서 이제 즉각 반환을 요구해서 2015년 7월에
아무도 이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지금 얘기했던 금동열의 입상 통일신라 시대과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 중요 문화재였는데요. 그거는 소장처인 일본 가해진 신사 진자로 보냈고 다만 일본 간론지에서 훔쳐온 금동 관음보살 좌상 이거는 또 뜨거운 쟁점으로 올랐던 게 뭐냐면 충남 서산의 부석사가 이게 본래 부석사에서 제작된 이 불상 외구가 약탈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불상을 보관 중이었던 한국 정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한 거죠. 네, 그러면 통일 신라 때 불상도 혹시 이 부석사처럼 어느 절에서 야 그거 우리 절에 있던 건데 너희가 네. 훔쳐간 거다라고 했으면 또 똑같이 소송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겠네요. 뭐 소송을 제기했으면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통일 신라 때 거는 아무도 국내에서 그걸 제기한 게 없어서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돌려줬군요. 그럼 고려 때께 이제 소송이 붙은 건데. 서산 부석사가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 1951년 5월에 불상을 소유하고 있던 간론지 주지가 불상을 청사하다가 복장 유물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불상을 만든 사연을 기록한 조성문이 있습니다. 그 조성문을 보니까 1330년 서주 즉 서산의 옛명칭인데 서주에 있던 부석사가 이 보살상을 제작했다라는 명문이 분명히 나오고 네. 그 조성문을 보니까 발언문과 함께 시주자 32명의 명단까지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불보살이 큰 서원을 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데는 너나 없이 평등하다. 영원토록 공양하고자 서원한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 있었고 시주자 명단을 보니까 스님들 법명도 보이고 네. 그 외에 뭐 김성, 구궁달, 남보, 소아이, 만도, 담해 이런 이름 그리고 이두식인 석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돌석자를 써가지고 또리거든요. 또리. 또리 이름도 보입니다. 그래서 네. 부석사 승려, 제가 신도, 심지어는 또리와 같은 그런 하층민까지도 힘을 모아서 이 불상을 제작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불상이죠. 네, 1330년에 제작. 네. 그 언제 일본으로 반출됐을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언제 일본이 가져갔다라는 명확한 기록이 없어요. 선물로 가져가는 건지 뭐 이런 게 없거든요. 다만 외구의 약탈 정황이 의심스러웠는데 사실상 그 이 불상 조성 직후 14세기 중엽부터 외구의 서해안 출몰, 약탈 이런 것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라는 것이 이제 고려사나 이런 데 나오는데 고려사를 보면 1452년에서 81년 사이에 외구가 그 서산 일대를 침략했다라는 기사가 5차례에서 6차례 정도 보인다. 네. 그래서 이제 원고 측인 부석사 측에서는 그렇다면 1330년 제작한 부석사 불상이 요 시기에 외구에게 약탈된 것이다라는 게 분명하다라고 한 건데 이게 뭐 국뽕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네. 구수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일본 학자인 기쿠다케 주니치라는 인물이 1978년 그 대마의 미술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간론지 즉 스시마 관음사는 외구의 한 집단으로 여겨지는 고노라는 인물이 창건했다라고 하면서 그 절을 예, 고노의 일방적인 청구로 고려불상이 온 것으로 추측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쿠다케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이 고노라는 인물은 1526년 조선에 건너가서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돌아와서 간론지 즉 관음사를 창건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외구들이 그 스시마가 본 것이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조선에서는 불교를 좀 억압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책적으로. 네. 그랬으니까 조선에서 가져가라고 줬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겠네요. 일본 간론지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 실록 기사를 보면 조선을 방문한 일본 사신이 스시마죠. 거기 사진을 보면 대장경 달라 그러고 뭐 대장경 경판도 좀 달라 그러고 이걸 선물로 꼭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못 가겠다라고 애원적으로 막 부탁을 하고 단식 투쟁까지 하고 막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여기서 네. 죽겠다라고 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쳐들어갈 거야 뭐 이런 식의 협박도 하면서 네.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장경판이나 불경판은 주고도 뭐 그랬습니다. 선물로 주고 그랬는데 세종 때도 그랬고 태종 때도 그랬고 그랬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찰을 혁파하고 불교를 탄압했던 그 시기에도 불상을 훼손하는 일 네. 이거는 중벌로 다스렸거든요. 심지어는 연산군마저도 이런 행위를 아주 엄단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석사 고려불상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반출됐을 리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 기쿠다케 교수가 온갖 악행, 무슨 외구의 한 집단, 네. 일방적인 청구 이런 용어를 쓰면서 결국 약탈해 갔다라는 사실을 뭐 어떻게 보면 인정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1심 판결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불상이 고려말 외구가 훔쳐간 것이든 혹은 조선 중종 때 조선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외구의 우두머리인 고노가 가져간 것이든 어쨌든 약탈 문화재가 맞다라는 게
1심 판결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1심 재판부가 1527년 조선에서 불상을 양도받았다라는 그 일본 간론지의 주장도 이게 들어보니까 별게 없더라.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이 간론지 층에서 이게 어떤 우리가 그냥 선물로 받은 거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도 못했다라고 이제 1심 네. 판결은 그렇게 된 거죠. 이 재판이 이제 한국에서 1심, 2심, 3심 다 네. 거쳤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서산 부석사에 손을 들어주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1심 재판부는 그렇게 판결했는데 2심이 뒤집었어요. 이 불상의 소유권이 간론지라고 반대로 판결했는데 그 이유가 1330년 존재한 서주 부석사가 지금의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영속성이 네.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상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였는데 무슨 근거를 삼았냐면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 1530년 정도의 기록인데 거기를 보니까 이 조선 중기부터 서산에 부석사가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때 보니까. 네. 그러나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종실록을 보면 1407년 그런 그 기록을 보면 여러 마을의 복을 빌던 사찰들을 지정하면서 86곳을 지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서산 부석사 이름이 없었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종실록에도 보면 1424년에 남겨둔 36곳의 사찰 명단에도 서산 부석사가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1330년에 불상을 제작했어? 그럼 뭐 서산 부석사가 맞긴 하지만 그 맥은 끊어졌다. 조선 네. 초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불상이 고려 때 만들어진 거니까 갖고 와. 네. 뭐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700년 전 그 절이 지금 이 절이 맞느냐 이게 네. 이제 법적으로는 쟁점이 된다는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서산 부석사는 고려 때 서주 부석사하고 다른 절이다. 그게 1심 판결이어서 당시에 불교계가 뭐 아주 그 반발을 했죠. 뭐냐면 법원의 판결이 한국 불교 1700년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한 게 뭐냐면 태종실록이나 세종실록에 거론한 사찰명에 물론 부석사 이름이 없는 것은 맞는데 이 당시에 요 그 명단이 나왔을 이 기록을 보면 신라의 대표적인 사찰인 경주 불국사라든가 네. 대구의 동화사라든가 서산의 개심사라든가 뭐 금강산의 유점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부석사의 본사인 예산의 수석사 유명한 절이잖아요. 그 이름도 다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법원이 단지 실록의 기록만 가지고 사찰의 영속성을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이 반박을 했고요. 현존하는 사찰의 상당수가 몽골 침입이라든가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호란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소실되고 복원됐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찰도 부석사처럼 연속성과 동일성을 잃었다는 거냐라는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불교계하고 부석사의 주장이었죠. 네. 청취자 반응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것이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네요. 또 한 분은요. 한국의 유물은 프랑스에도 많다고 하던데요. 이 자국의 힘이 없는 걸 어쩌나요? 그렇다면 대도를 지켜서 훔쳐와서 10여 년 몰래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민법상 뭐 20년 동안 그 주장이 없으면 그냥 그 가져온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죠. 민법상. 네. 또 한 분은요. 또 왜 우리나라 법정에서 일본 법을 따라야 하나요? 우리나라 법으로 했어야지요.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불교계의 말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불교계 입장에서 뭐냐면 2017년에 그 서산 부석사 경내에서 지표조사를 벌였더니 그 거기에서 고려시대 청자와 기와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부석사 자리에서 고려시대 사찰이 존재했다면 그것이 서주 부석사가 아니고 뭐냐. 네. 연속성이 있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사찰의 연속성 그 절이 이 절 맞냐 700년 전 절이 지금 절이 맞냐 이걸 따졌는데 네. 그러면 일본의 그 사찰 간론지 네. 이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맥을 이어왔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2심 재판부는 인정을 한 게 뭐냐면 외구의 우두머리 출신인 고노가 약탈해간 불상 이것을 간론지에 둔 것은 일종의 악의적인 점이 이건 맞다라고 이제 2심도 그렇게 봤는데요. 그러나 간론지라는 절이 1953년 1월에 법인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법인인 간론지가 고노의 악의적인 점유를 알지 못해 몰랐다는 거예요. 간론지도 알지 못한 채 불상을 1973년까지 보유해서 20년간 보유를 잘 했고 그 과정에서 간론지 본전에 모셔둔 그 불상에 대해서 누구도 한국 측이든 누구든 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결문을 보면 2심 판결문을 보면 이것이 관논지가 평온하고 떳떳하게 소유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 민법에 따라서 20년이라는 점유 취득 시효가 인정이 되니까 관논지가 불상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라는 거고 이번 대법원 판결도 사실 마찬가지가 된 거죠. 그래서 대법원도 일본 측이 과거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간 것은 맞다. 그러나 지난 20년, 50년 동안 일본의 관논지라는 사찰이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일본 관논지의 소유가 맞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아까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왜 한국 법원에서 일본 법을 적용하냐고 안타까워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거는 이제 국제법이 예. 그 국제법에서 보면 그 현지법을 이렇게 따르도록 이렇게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에도 비슷한 법이 있죠. 똑같은 비슷한 법이 있죠. 그러니까 민법상 네. 20년 동안 점유하면 네. 그 점유하는 동안에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면 네. 소유한 사람이 맞습니다. 네, 그런 가지게 게 있습니다. 된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시효 기간 이상 점유해 왔다. 그리고 53년 법인 등록할 때 이게 약탈 재산인지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원고인 충남 서산 부속사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난 소송이네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번 판결로 해서 일본 측이 불상을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한번 알아보니까 외교부에서 뭐 일본 측이 달라 그러면 행정 절차를 밟아오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요. 그것이 뭐 비공식적으로 이게 비공개적으로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줄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 비공개적으로 주게 되면 좀 몰래 주는 거 아니야 뭐 또 이렇게 욕먹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번 판결의 의미는 없지 않다. 왜냐하면 우선 대법원이 이 불상을 일본 관논지가 50년 동안 문제없이 소유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건 맞지만 이 고려 불상은 니네들이 언젠가 약탈해 간 거야 라는 판결을 한 거거든요. 네. 약탈 문화재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 같아서는요, 네. 이 판결과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고 버티면 어떠냐, 예. 안 보내주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론이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그 한국인이 훔쳐간 문화재니까 빨리 달라는 일본의 행태 이런 것이 적반하장이다. 왜냐하면 해외 소재 문화재가 한 23만 점이 넘어요. 네. 거기 보면 일본 소재 유물이 40%가 넘습니다. 9만 6천 점 정도 가까이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 정도인데 그중 두 줌 하나 이렇게 훔쳐왔다 그래갖고 뭔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그런 여론이 사실 뭐 상당수죠. 일본에 가 있는 한국의 문화재 네. 불법적으로 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이 또 안 이렇게 쉽게 안 해줄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이게 선례가 되면 되면 안 되죠. 네. 다른 문화재들도 다 내놓으라고 그럴 테니까 말이죠.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네. 근데 9만 5천여 점이나 돼요. 일본에 가 있는 그렇습니다. 한국 예, 그렇게 문화재가요.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건 그 집계한 것만 그렇고 그거 더 많죠. 아, 예, 그 그렇겠네요. 집계 안 한 것만 네. 그거 따져도. 그러면 대법원 판결에 반해서 안 돌려주고 버티기는 힘들다. 그러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법을 따라야 되니까 법적으로 돌려줘야 된다. 국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2심이나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보면 1심이 잘못된 거다. 그걸 바로잡았다라는 견해도 분명히 있고요. 정황상 일본이 가져간 약탈문화재 작물임이 분명하더라도 이것을 뭐 옛날에 너희가 훔쳐간 것을 우리가 다시 훔쳐왔는데 뭔 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불쌍한 점 찾으려다가 대한민국이 저런 비문명국이야라는 어떤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 소탐 대실이다. 네. 그 두 점 하나 찾으려고 네. 나머지 그런 문화재는 포기하느냐 이런 얘기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상이 약탈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절도가 아니고 뭔가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청취자 반응인데요. 불교계에서 성금이라도 모아서 사오면 어떨까요? 그 관논지가 매물로 내놔야 되는 그러게. 얘기겠죠. 네. 그런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고려 불상과 비슷한 케이스가 멕시코와 프랑스 사이에 일어났다면서요? 있습니다. 1982년 6월이었는데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방문한 멕시코 변호사 호세 루이스 카스타냐라는 인물이 그 멕시코 고문서를 열람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도서관에 비상이 걸렸어요. 카스타냐가 열람한 고문서 중에서 14, 15세기 아즈텍 달력 이것이 이제 오뱅 토날라 마트리라는 건데요. 네. 깜짝같이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네.
그럼 그 멕시코 변호사가 훔쳐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카스타네가 2달 후에 멕시코에도 체포가 됐는데 이 고문서를 멕시코 국립인류학 역사연구소에 기증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그냥 훔쳐온 게 아니야. 멕시코 약탈 고문서의 첫 번째 환수야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근거를 대면서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자 이제 멕시코 검찰총장이 카스타네를 즉각 석방하고 막 그랬습니다. 아, 애국자다 이렇게 된 거네. 네. 그러면 토날라마틀 네. 아즈텍 달력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고문서인가요? 이 토날라마틀 달력인데요. 이 멕시코 원주민인 아즈텍인들의 260일 별자리와 점성술을 상징하는 그림을 13개 용설난 껍질에 그려넣은 문서거든요. 이것은 이제 멕시코에 머물고 있던 이탈리아 귀족이 갖고 있다가 프랑스 유물학자 발데크의 수중에 들어간 거고 발데크가 1840년에 프랑스로 반출해가지고 이제 천문학자인 조제프 오뱅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때부터 문서의 명칭이 오뱅 토날라 마틀이 됐고 네. 이 오뱅이 다시 유물 수집가인 구필에게 매각을 하고 구필 사후에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이제 기증이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국립 도서관까지 갔는데 그것이 1898년이거든요. 아, 그러면 프랑스가 이제 그 당시 사건이 82년에 터졌다고 하니까 80년 이상 프랑스가 이제 소유한 증명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프랑스가 즉각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나요? 당연히 그랬죠. 그런데 이제 사태가 심상치 않았던 건 뭐냐면 멕시코 측에도 반발이 심했어요. 이것이 19세기 멕시코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약탈 문화재를 환수한 것뿐 아니냐라는 그 여론이 심해가지고 반환을 거부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식민지 아래 말살된 어떤 아즈텍, 마야 문명 이런 것들을 증거할 고문서의 귀환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멕시코인들의 민족 감정을 폭발시킨 거죠. 그러면 비슷한 요번에 부석사 불상 같은 재판이 멕시코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모양이죠. 공식적으로 이렇게 재판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멕시코도 국민 감정 때문에 선뜻 돌려줄 수 없는 상황. 멕시코도 그 소유자가 분명히 있어가지고 소유자가 소송을 걸기 전에는 이제 해야 되는데 소송은 안 걸리는데 이제 국가 간의 문제가 돼버렸군요. 국가 간의 문제가 돼서 프랑스의 경우는 사실은 외국에서 뭐 약탈해온 그런 문화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만약 이 오뱅 토날라마트를 포기하게 되면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여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그러나 민족 감정을 앞세운 멕시코 측에서 이 유물을 돌려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멕시코하고 프랑스가 10년간 정도의 비밀 협상을 벌였어요. 그 결과 이 프랑스 국립도서관하고 멕시코의 국립인류학 역사연구소가 2009년에 마침내 영구 대여 형식으로 뭐 협정을 맺어가지고 영구 대여라는 건 사실은 뭐 10년이나 뭐 20년 단위로 이렇게 다시 도장을 찍고 대여를 이렇게 연장하라는 그런 과정이긴 하지만 반환이나 사실 마찬가지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9년이면 82년에 그러니까는 일어난 사건이 오래 걸렸군요. 오래 그래서 걸렸습니다. 프랑스가 자기네 우리 소유권은 맞지만 멕시코 너네한테 니네가 좀 임대해 줄게 관리해 이런 갖고 있어라. 네, 그렇게 했군요. 그렇다면 말이죠.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이나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 여기 해외 고대 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는요. 그런데 원출처 국가에서 그걸 만일 몰래 훔쳐간다. 그럼 또 비슷한 사건들이 뭐 얼마든지 일어날 수는 있는 거네요. 요즘에 실제로는 근데 이탈리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좀 이렇게 돌려주는 분위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원소유국의 이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런 국제적인 합의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국가적인 어떤 외교 측면에서 이렇게 돌려주는 경우가 듬듬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뉴스에 가끔 나오는데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 중에 하나라고 이제 짚어주셨는데 이게 약탈 문화재가 맞다는 거를 법적으로 확실히 했다. 그건 되게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런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기자님, 일본은 약탈 문화재라는 것을 인정은 했나요? 안 하죠. 안 하죠. 당연히. 거기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고 지고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1965년에 한일 협정 때 그 문화재가 환수되는 거 있거든요. 거기 이제 사인도 하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도 안 돌아온 문화재가 있긴 있어요. 있지만 그 나머지는 개인이 갖고 있는 문화재를 자기가 국가에서 어떻게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못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번 고려 불상 건도 멕시코의 원주민 달력처럼 프랑스가 멕시코한테 영구 임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영구 임대로 계속 갖고 있는 방식. 그렇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2심 판결문을 보면 그렇게 이제 간론지의 소유로 인정을 하면서도 뭔가 뒤에 이렇게 약간 좀 그 특이한 그런 그 흥미로운 그 판결이 있는데요.
소유권 자체는 일본 간론지 측에 손을 들어주지만 고려불상을 반환하는 문제 이거는 국제법에 따라서 협의해보라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사실 국제법의 정신이 뭐냐면 원소유국에 좀 이렇게 그렇게 해라. 네. 절차는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나서서 예를 들자면 터날라 마틀 건처럼 뭔가 정부가 좀 잘 해결해 보라라는 그런 판결문이 아닌가 싶은데 가장 좋은 솔로몬의 지혜가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주되 관리권은 갖는 방식 그리고 터날라 마틀처럼 그런 장기 임대 형식을 취하든가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은 고려불상이 일본으로 건너가도 제대로 대접받을까 뭐 이런 또 의문점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네. 외교적으로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구석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는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고려불상 지금 대마도 스시마로 돌아가도 불상이 있었던 곳이 그 얘기를 들어보면 무인사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그 도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요. 무인사찰에서 도난이 쉬웠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면 관리가 제대로 될까? 그게 그런 걱정이 되는 건데. 그런 걱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너무 한적하고 궁벽한 곳에 있는데 과연 관리가 될까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서 이 고려불상이 일본인이 언젠가 한반도에서 털어간 그런 약탈문화재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백일화에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공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약탈문화재로 인정이 된 것을 어떤 박물관에서 뭐 보관하고 전시하겠느냐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스시마 박물관에서도 약탈문화재인 고려불상을 박물관에서 인수하고 관리하는 것에 좀 난색을 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서산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론지가 그 박물관에서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뭐 그런 반응이 나왔다더라. 약탈문화재가 공인된 건데 네. 박물관에서 네. 뭐 시립박물관 그 대마도 박물관에서 갖고 있는 것은 부담스럽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 고려 금동불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대전의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고의 이제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려불상 반환권은 법원에서 이제 정부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양국 정부가 잘 협의해서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라고요. 불상 조성문을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로 인연이 있는 중생이 힘을 합해서 조성함으로써 영원한 공양을 실현하고자 조성한다라는 건데요. 이 네. 기회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양국이 우위를 다지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양국 정부 특히 우리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와 부석사 고려불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이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열심히 의견 주신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망원동 오뚜기님, 행복한 삶님 두 분께 4인 스크린 골프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11시 2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으로 호법분기점 부근 갓길에는 화물차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남양주부터 상일까지 6km 구간 밀립니다. 서울 시내는 북부간선도로가 구리에서 종암 쪽으로 묵동 나들목에서 하월곡 램프 사이 시속 20km 안쪽으로 이동하고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또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시속 30km 내외입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와 양화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시속 20-30km 정도로 지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는 염창나들목 부근과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또 반포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의 꽃이라고 하죠.
브랜드 창업. 여기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잠깐 풀어드렸는데요. 오늘은 브랜드 창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보람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보람입니다. 네. 지난주에 온라인 상품 판매 이커머스에서 브랜드를 런칭하는 방법 이거 설명해 주셨는데요. 청취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실제 브랜드 창업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통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국내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210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매년 20조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전체 소매 시장의 한 40% 정도에 육박하거든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온라인 쪽이 이제 40% 된다는 건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매년 이제 이런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10만 명씩 양성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죠. 양성하겠다는 건 하겠다는 사람 지원해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커머스 쪽 브랜드 창업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브랜드 런칭 이게 청취자분들 의견 많이 주셨는데 초보가 하기엔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많아요. 네, 실제 주변에서도 좀 상담을 해보면 아직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두려워하시고 창업에 뛰어든다는 걸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조금만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또 약간의 경험을 쌓기 위한 시간을 투자하고 또 스스로 스터디를 하신다면 저는 누구나 쉽게 뛰어들 수 있는 게 또 이커머스 창업이고 브랜드 런칭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가게 빌려가지고 옷가게를 한다든가 식당을 연다든가 이런 거 하는 대신 온라인에서 하겠다. 근데 온라인 아직 너무 좀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이렇게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 것 같다는 의견 적지 않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브랜드 창업을 한다고 하면 대개 가진 생각들이 돈을 이제 많이 쓸 거다라는 생각인데요. 실제로 초기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물론 뭐 아이템과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브랜드 창업을 한다 그럴 때 최소 한 4, 5천, 많게는 한 8, 9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봐요. 최소 4, 5천만 원? 많아도 8, 9천만 원? 1억이 안 넘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그것도 이제 작은 금액 아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을 것이고. 네. 그런데 어떤가요?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싸다. 그럼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이제 우리가 보증금 내죠. 뭐 권리금을 낼 수도 있고 또 월세 1년치만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고정 비용이라는 것이. 그리고 뭐 매장 꾸미는데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만약에 프랜차이즈면 가맹비도 내야 되고 1억으로는 택도 없죠. 그런데 이제 이 브랜드 런칭 이커머스 쪽은 제가 최소 4, 5천이라고 말씀드린 게 초기에 마케팅비를 어느 정도 포함한 금액이지 사실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면 3천만 원 정도의 자본금 예산으로도 가능하고요. 저는 이 정도 금액으로 사실 창업을 한다는 건 과거에는 어려웠던 일이 이제는 가능해졌다라고 보는 거죠. 과거에 어렵던 게 이제 왜 가능해졌을까요? 과거에는 이제 적은 돈으로도 이제 브랜드 창업이 과거에 비해 지금이 더 나아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뭐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같은 판매 플랫폼 소위 오픈마켓이라고 하는데 이런 온라인 공간에 내 스토어를 개설을 하고 손쉽게 물건을 팔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큰 플랫폼에 이제 내가 입점해서 파는 방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창업을 하는 이런 제조업이나 유통 전문 판매업 입장에서는 쉽게 팔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재고에 대한 부담이 더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또 하나 두 번째 경우는 앞에랑 좀 비슷한 얘기이지만 제조를 소량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생각보다 제조비가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MOQ라고 하는 최소 오더 수량이 있는데 요즘은 1,000개 이하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문 제작 생산에서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니 몇백만 원으로도 내가 생각하는 브랜드를 제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개 이하로 생산해도 퀄리티 품질에는 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럼요. 일단 이 MOQ라는 건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구성하는 어떤 재료의 수급이나 뭐 박스나 이런 거에 대한 용기 이런 부자재들 그리고 뭐 종이 같은 원단의 상황 그리고 제조 시설이 뭐 기계 설비를 하루에 얼마나 돌리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제
따져서 결정이 되는데요. MOQ라는 게 최소 주문 수량 얘기하는 거죠? 미니멈 오더 퀀티티라고 하죠. 대형 쇼핑몰 이런 데서 요구하는 거가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건 이제 아니죠. 제조 시설, 제조 시설, 제조 OEM사라고 하는 제조 시설에서 최소 이 정도는 오더를 해주셔야 저희가 주문 생산을 해서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이 수량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스나 용기 같은 게 이제는 사실 다 규격이 일반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활용하면 뭐 금형이나 목형 같은 걸 따로 파지 않아도 원래 있는 걸 그대로 쓰기 때문에 비용적인 세이브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품질은요. 사실 이게 이제는 어떤 업체만이 가진 그런 고유의 기술력이나 차별성 같은 거는 이제는 많이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품질이 상향 평준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그러면 작은 돈으로 브랜드 창업이 가능해진 이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그 앞에 두 가지 말씀드린 거 말고 이제 세 번째는 뭐 제품의 기획과 개발과 생산, 디자인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브랜드 창업이. 이런 거 하나도 할 줄 몰라도 내가 아이디어만 있고 컨셉만 있으면 알아서 제조사가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OEM이라고 하는 주문자 위탁 생산이 보통의 방식인데 요즘은 ODM이라고 그래서 제조자 개발 생산이 있거든요. 제조업이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사는 컨셉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런 것만 아예 대행해 주는 그런 컨설팅 회사나 브랜딩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브랜드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다른 이유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보는데 프리랜서 전문가를 이제 매칭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그때그때 인력을 활용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줄 몰라도 누군가한테 요청을 하면 되는 거죠. 온라인 비즈니스가 워낙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늘어났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OEM이라고 생각하면 원청업체 내가 이제 OEM 주려고 그러면 설계도면 정확하게 그려줘야 되고 뭐 요건 요렇게 해라 다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걔네들은 만들기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OEM 업체가 아예 디자인까지도 해주고 디자인도 해주고요. 내가 디자인 할 줄 모르면 디자이너 구하면 되고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이라는 것 때문에 온라인 세상에서 너무나 쉽게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필요한 인력 쉽게 구할 수 있다. 어떤 플랫폼이 있나요? 제가 뭐 특정 플랫폼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근데 사실 다들 아실 거예요. 크엑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그 프리랜서 인력 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애용하고 거기 있는 분들 전문가분들 다 실력들도 있으세요. 네. 그런 데서 구해서 같이 도움을 받으면 된다. 그럼 이런 식으로 브랜드 창업을 해서 성공했다. 그런 사례들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그럼요. 그 뭐 제 주변에서도 뭐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브랜드 창업을 해서 뭐 최근 정말 최근 사례로는 아는 동생이 이번에 막 구스 이불을 런칭을 했는데 거위털 이불 그걸 런칭했는데 제가 정말 그 좀 컨설팅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사몰도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10월 한 달 동안 매출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제 겨울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거위털 이불이라는 거는 이제 시즌성 상품이라서 계절을 타는데 제가 볼 때 지금 5천이면 겨울 기간 내에 월 1억은 충분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 뭐 구스 이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9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3월 정도까지는 이불 키워드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 초록색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보면 월 검색량이 한 6만 회 정도는 돼요. 이불이라는 게. 굉장히 구스 이불이. 구스 이불. 이불은 더하죠. 구스 이불, 거위털 이불이 합치면은 뭐 6만 회가 넘거든요. 월 검색량이. 근데 사실 이거는요, 앵커님, 구스 이불이라는 건 난방비를 절약하고 싶다는 소비자의 심리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파가 오거나 난방비가 올라갈수록 구스 이불은 더 잘 팔립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불이라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난방비를 절약하고 싶다 혹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떠한 가치를 파는 거거든요. 제가 늘 컨설팅을 하면서 그 셀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단순히 상품을 팔려고 하지 말고 네. 상품에 있는 가치를 팔아라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너무 철학적인 것 같아서 헷갈릴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해 주시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또 다른 사례는 있을까요? 뭐 또 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좀 이렇게 관계사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 자본금 3천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지금 이제 건강식품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고 이게 12월 달에 또 제품이 나옵니다. 건강식품 사람들 많이 찾잖아요 요즘에. 그럼요. 이 건기식 시장이라는 게 굉장한 또 트렌드인데 건강한 삶은 사실 뭐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자 소비의 기준이거든요. 네. 건기식은 이미 저는 보편적인 일상의 루틴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실제 통계에 의해서도 뭐 10명 중 7, 8명은 건기식을 챙겨 먹는 걸로 나와 있죠. 그래서 대기업도 그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특히나 건기식의 영양제 이런 부분은 대기업들이 다 건드리고 있는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근데 되죠. 개인이 브랜드 창업해서 그 시장에 뚫고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다. 사실 건기식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다른 카테고리들에 비하면. 왜냐하면 조금 더 머니게임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전문적인 의학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는 브랜드 창업은 꼭 그런 쪽이 아니라 뭐 화장품, 네. 이너뷰티, 다이어트 식품, 뭐 생활용품 같은 거, 농산물, 먹거리, 뭐 패션, 잡화, 액세서리, 뭐 이커머스나 브랜드 창업은 여전히 완벽한 기회의 땅이고 너무나 많이 열려 있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브랜드 창업을 강추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제품이어도 소비자는 브랜드 제품을 우선순위로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또 브랜드가 어떠한 기능적인 품질이나 혹은 감성적인 경험에서 차별화를 한번 주면 고객들은 이걸 구매했던 고객들은 단골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런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만의 상품을 세상에 내놓는 게 아주 현명한 온라인 창업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창업을 해서 우리가 듣는 거 이제 성공 사례들 많이 듣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실패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사업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이니까 또 창업에 대해 열려 있지. 저도 20대 때 사실은 창업을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정말 뜯어말리셨거든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그냥 대기업이나 이런 직장에 들어가서 취직을 하는 게 정답이라고 좀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었으니까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창업이 성공을 하는 게 그 실패할 확률이 더 크죠. 네. 그건 맞는데 그래도 요즘은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노하우나 방법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을 해도 좀 망할 확률이 좀 덜해졌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통해서 스터디를 하다 보면 내가 시행착오를 겪을 만한 걸 겪지 않아도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뭔가 이런 부분을 실패 확률을 제거해줬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이런 점 때문에 좀 브랜드를 런칭한다는 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비용이 많거나 이런 큰 기업에서 했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1인 기업도 브랜드를 제조해서 이 스몰 브랜딩으로 1인 창업을 하는 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시대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1인 창업을 하면 그것도 자영업으로 카테고라이즈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한국의 자영업이 식당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그러면 뭐 식당 하나 할까? 그래 가지고는 오히려 실패 확률이 높고 네. 교수님 얘기하신 것 같은 좀 새로운 시장 브랜드 맞습니다. 런칭.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은퇴하신 만해요. 분들, 네. 은퇴하셨던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옛날에는 치킨집 차린다라는 그렇죠. 게 요새는 조금 더 쉽게 하고 싶으니까 그냥 프랜차이즈 샌드위치점,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점, 무인 편의점 이런 거 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는 그런 거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노하우를 담아서 나의 평소 관심사 같은 걸 담아서 이커머스로 뛰어들라라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요즘 젊은 층들은 취업보다 창업의 용기를 좀 더 갖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 얘기를 또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진로 설계에 대한 상담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상담을 해보면 여전히 창업이냐 취업이냐를 놓고 보면 취업을 하겠다는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취업을 택하고 또
직장을 다니다가 뒤늦게 뭐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요. 예. 근데 아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뭐 분들 중에 20대 자녀를 두신 그런 장년층 분들이 계시라고 생각드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저는 취업을 통해서 어떤 명확하고 뚜렷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전 취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또 내가 취업을 하더라도 훗날 어떤 창업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취업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그런데 본인의 성향이 직장 생활과 좀 안 맞을 것 같을 수도 있고, 또 그냥 단순히 나 돈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취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면 한 번쯤 시야를 돌려서 창업이라는 것도 고민해보고 그와 관련된 경험을 해보게끔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바로 창업에 뛰어들기보다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먼저 쌓는 거죠. 그래서 저는 브랜드 창업을 하기 전에 이런 걸 포함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약속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걸 지키라고 늘 사람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약속이요? 예. 브랜드 창업하기 전에? 예. 어떤 약속이요? 좀 비유를 들면 유튜버라고 일단 비유를 들어볼게요. 네. 유튜버를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최근 몇 년 사이에 유튜브 붐이 많죠.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네. 많았잖아요. 사실 이렇게 유튜브 한번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시작을 했다가 1년도 채 못 버텨요. 네. 그 이유는 1년 안에 내가 투자한 인풋 대비 아웃풋이라고 하는 소득, 수익이 안 나오니까 네. 흥도 안 나고 지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유튜브 하려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늘 얘기해요. 하나는 지금 하려는 일을 때려치고 그만두고 유튜브에 뛰어들지 말아라. 지금 하는 일을 유지하면서 유튜브를 해보라. 병행하라는 거죠. 네. 물론 쉽지 않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 그렇게 병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유튜브에서 수익이 조금이라도 발생되면 그때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 그러면 전업으로 돌릴 이제 좀 생각을 해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하는 일의 업무가 자기가 하는 일이 유튜브 하는 것과 어떠한 직무적 연관성, 어떤 분야의 연관성 같이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해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야 네. 좀 시간 낭비가 되지 않고 네. 마지막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년 이상 할 각오를 해라. 네. 왜냐하면 1년이라는 시간도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1년만 그 분야를 하면 경쟁자의 절반은 제거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손쉽게. 네. 1년만 버텨도 50%는 나갑니다. 그러면 성공 확률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조건들 3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이걸 그대로 이커머스 브랜드 창업이라는 거에 적용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해주냐면 직장을 다니는 도중에 병행을 해라라고 했잖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물론 본업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면서 늘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내가 어떤 카테고리와 상품군으로 할 건지 사업을 계획을 다 짜는 거죠. 예. 브랜드 컨셉도 잡고 상품 개발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같이 할 팀 멤버 도와줄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해놓고 뛰어들어야 공백이 줄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다 준비해놓고 뛰어드는 게 좋다라는 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직장에서 하는 업무가 내가 나중에 브랜드 창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가지인데 내가 나중에 브랜드 창업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의 카테고리 상품군과 동일하다면 네. 내가 여기에서 배운 노하우로 창업을 하는데 연결이 되겠죠. 그렇겠죠. 혹은 분야는 다르더라도 내가 하는 업무, 직무가 뭐 디자인이든 상품 개발이든 마케팅이든 컨텐츠든 이런 나중에 브랜드 창업을 했을 때에 연관되는 네. 부분이다라고 하면 저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 3번째가 또 말씀드리지만 한번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브랜드 창업했다가 금방 접지 말고 꾸준히 해라. 라고. 왜냐하면요. 이 얘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스타트업 씬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이걸 데스밸리라고 하거든요. 네. 죽음의 계곡인데 이 기간을 잘 버틸 각오를 하고 뛰어들어라. 스스로 그걸 약속을 하고 브랜드 창업을 해라라고 전 이야기합니다. 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49분입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도심으로 정체 많이 풀렸습니다. 다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가는 길 성산대교 지난 지점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가양대교부터 여전히 속도 떨어져 지나고 있습니다. 동호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한남대교 지난 지점 1차로에선 작업도 한 건 진행 중입니다. 이후 성수에서 청담대교 사이 서행으로 지나고 있고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속도 떨어져 지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가는 길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 사이로도 시속 30km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도로 정보였습니다. 교수님 혹시 브랜드 창업하는 데 도움되는 기술이나 재능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볼 때 가장 필요한 기능은 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디자인. 예, 왜냐하면 디자인은 비단 뭐 이커머스 분야를 차치하더라도 어떤 영역에서든 창업 초반에 가장 필요한 이런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 뭐 3-4명으로 구성된다고 했을 때 꼭 필요한 롤이 뭐 기획자, 개발자, 그리고 디자인이 꼽혀요.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하시는 분들 중에 창업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디자인을 할 줄 알면 홈페이지도 꾸밀 줄 알죠. 뭐 플랫폼도 UI, UX도 할 줄 알죠. 뭐 상세 페이지도 만들 수 있죠. 컨텐츠에 대한 썸네일이나 디자인할 수 있죠. 채널 운영할 수도 있죠.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광고 소재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디자인을 하실 줄 알면 되게 좋은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외에 뭐 사진을 찍을 줄 알거나 뭐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줄 알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재능이에요. 왜냐하면 요새는 마케팅이 사실은 컨텐츠 마케팅이고 그중에서도 숏폼이라는 게 대세다 보니까 바이럴용이나 이런 광고용 숏폼 영상을 만들 줄 아는 것도 좋은 재능이고, 또 평소에 뭐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SNS 채널을 운영해봐서 이런 글을 쓰는 거에 좀 능력이 있어도 저는 뭐 카피를 쓸 줄 안다든지 이런 것도 좋은 기능이고, 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현업에서 언제든 실무에서 바로 쓰일 수 있는 재능이자 기술이기 때문에 이커머스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 창업 염두에 두신 분들이 사실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분들한테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온라인 창업에서도 이커머스 사업은요, 크게 3가지 영역에서 핵심 포인트라고 보는데, 첫째, 컨텐츠와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유통과 영업. 네. 그리고 3번째가 상품 개발과 디자인이거든요. 네. 이 3가지 영역 중에서 자신이 뭐 하나라도 확실히 잘하는 게 있거나 잘할 수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브랜드 창업 뛰어드셔도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을 던지시고 객관화해서 답을 찾으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다가 또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맥이나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적어도 실패할 확률이 거의 제거된 상태에서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네. 오늘은 김보람 교수와 브랜드 창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내용 어떠셨나요? 내일은 지식행태학자 유영만 한양대 교수 그리고 김소희 동물 칼럼니스트 만나보겠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살만한 세상 서두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